스마트 팩토리 SQC 기초 통계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쉬고 오셨나요? 저도 좀 쉬고 왔는데, 네, 이거 지금 이건 타블렛이에요. 이거 지금 화면에 좀 걸리네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어우, 날씨가 좀 쌀쌀해요. 여전히 저녁에는. 네, 좀 숨을 돌리고 왔는데, 강의 자료 보면 알지만 뒤쪽에는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우선 기초 통계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프레드시트로 실습하는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파일 한번 열어주시고요. 네, 실습 파일을 열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실습 파일을 나눠드렸을 겁니다. 네, 화면이 작으면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처음에는 조금 크게 했다가 나중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좀 줄일게요. 여기 데이터가 지금 회색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평균값, 중앙값 뭐 이런 것들을 직접 구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번 지우면서 우리가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스프레드시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엑셀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이런 실습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클래스룸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 그 강좌별로 또 하위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 폴더에 아마 제가 이거 과제 형태로 배분을 사본 때문에 드렸으면 그 과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 물론 여러분들한테 개개인별로 드렸기 때문에 마음껏 수정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제 원본이 훼손될까봐 걱정이 되시면 여기서 파일 누르시고 사본 만들기 누르셔서 사본을 자기 개인 폴더 같은 데 따로 이렇게 옮겨 두시고 그 사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평균부터 한번 볼까요? 네, 평균은 뭐 에버리지죠. 에버리지가 있고 에버리지 A가 있어요. 에버리지는 그냥 그 데이터를 쓰는 거고, 에버리지 A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손이 이쪽이냐?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중간중간 빈 곳이 있으면 데이터가 있는 곳 없는 곳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에버리지로 하겠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몇 개의 그 에버리지니까 AVE 정도를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렇게 에버리지가 올려진 곳에 탭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탭을 누르시면 함수가 다 자동으로 적힙니다. 그런 다음에 화살표를 움직이면 이 데이터들을 고를 수 있는데 한꺼번에 쭉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하나씩 이렇게 눌러도 되고, 제가 전에 알려드린 대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쪽 화살표 하면 이렇게 끝까지 가거든요. 네, 빈 공간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가니까 여기서 Shift 컨트롤, 뭐 컨트롤 Shift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끝까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괄호 닫아주시면 되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평균은 뭐 처음이니까 적어드릴게요.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 중앙값은 어떤 함수를 쓰나요? 네, median이라는 함수를 써요. 네, median이라는 함수를 쓰고 역시 똑같은 범위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빈값은 사실은 이렇게 연속적인 값일 경우에는 최빈값이 의미가 없기는 한데 그냥 함수를 이해한다는 의미로 한번 써볼게요. 모드로 역시 범위를 다 선택을 해주시면 최빈값이 선택이 됩니다. 그다음 조합평균, 기하평균 보면은 조합평균이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조합평균은 영어로 하모닉 민이에요. 조화롭다 이런 걸 하모니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하모닉 민이니까 har 하면 하모닉 민. 네, 그래서 하모닉 민으로 해서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하평균은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오메트릭 에버리지, 지오메트릭 민, GEO까지 입력을 하면 밑에 뜨죠. 탭을 해주시면 지오메트릭 민. 그런 다음 역시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 그다음 이제 편차 재곱합, 이게 우리가 강의 자료에서 large S 혹은 SS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중앙값은 뭐 함수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계속 적어드리진 않아요. 편차 재곱합은 이
S 혹은 SS로 표현됐던 건데 라지 S.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들을 평균과 뺀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deviation square라고 해서 dvsq로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일일이 해서 구해도 되죠. 네. 죄송합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지워놨지? 네, 죄송합니다. 네. dv 스퀘어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값이 나타나죠. 네, 오타를 쳤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분산이 있는데 분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의 분산이 있는데 모집단의 분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함수가 분산이 variance거든요. variance. 그래서 variance가 VARIANCE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한번 영어로 쳐보면은 이제 함수가 나오겠지 싶어서 해보면 VAR하고 함수가 되게 많아요. 이게 엑셀에서도 이래요. 이게 엑셀에 있는 함수들을 최대한 사람들이 똑같이 쓸 수 있게 하려고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한 99% 정도는 똑같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에서도 2003 버전 이전으로 그 쓰던 함수와 그 이후에 쓰던 버전의 함수가 조금 다른데 그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둘 다 썼다 보니까 너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VAR이라는 함수는 여러분들 되도록 안 쓰는 게 좋고 헷갈리니까 가능하면은 VARP나 VAR.P나 VAR.S를 쓰시는 게 좋아요. VAR.P는 모집단의 분산이고 VAR.S는 샘플의 분산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헷갈리면 그냥 한번 VAR이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 0.078이 나오고 모집단의 분산인 VAR.P를 하고 역시 데이터를 넣어보면 0.071 조금 다르죠. 네, 그런 다음에 VAR.S 샘플 표본의 분산을 구해보면 0.078 따라서 이 VAR이라는 거는 뭐랑 같다는 걸 알 수 있냐면 VAR.S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글씨체가 좀 다르네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게 편차 제곱합이니까 지금 데이터가 몇 개냐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우측 하단에 합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개수도 나타나거든요. 개수, 최소, 최대, 평균 이런 게 다 나타납니다. 평균은 이제 반올림을 해서 그렇고요. 개수가 10개예요. 그러면 이 편차 제곱합을 10으로 나누면 0.075니까 요거를 얘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똑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10으로 나눈 거는 모집단의 분산과 같고 모집단 VAR.P와 같고 그게 아니고 n-1이니까 9로 나누면 0.078이거든요. 네, 좀 줄일게요. 네, 그러면 VAR S 샘플 분산과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거? 네, 요거 그러니까 너무 같다. db스퀘어를 n으로 나누면 var.p가 되고 뭐 공간은 없으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이걸 n-1로 나누면 var.s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다른 데다가도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영어로. 분산이 뭐 여기에 메모를 한번 넣어 볼게요. 분산이 베리언스면은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stdev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t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되는데 요 함수 이름을 써보면 역시나 아까처럼 분산처럼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어떤 값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0.280이 나왔거든요.
그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모집단에 대해서 구한 것을 해보면 0.266 달라요. 그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샘플에 대해서 구한 것을 해보면 네, 같죠. 그래서 역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도 그냥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한 개, 샘플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랑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맑은 코딩으로 해놨는데 왜 이게 자꾸 바뀌지? 네,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맑은 코딩 글씨가 좀 큼직큼직하거든요. 같은 글씨체에서, 같은 폰트 사이즈에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외도와 첨도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번 학기에 꼭 설명을 드릴 필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설명을 안 드린 건 아니고 안 드린 건 아니고 연속 확률 분포에 있어서 이게 좀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요거 끝나고 나서 잠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죠. 그러면 잠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리고 바로 돌아올게요. 태블릿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자, 태블릿으로 와서 보이시죠? 네. 여기에 외도와 첨도를 표현을 해드릴게요. 왜 안 적어놨을까? 스큐라고 하고 혹은 스큐니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삐딱한 이런 뜻이에요. 네. 이걸 사람한테 쓰면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말이 돼요. You were skewed. 그럼 야, 너 왜 이렇게 사람 좀 삐딱하냐?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만사를 삐딱하게 봐? 이렇게 돼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 같은 걸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안 되고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스큐가 0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어느 것이 오른쪽 스큐고 오른쪽이 왼쪽 스큐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미끄럼틀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미끄럼틀을 타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쪽을 우측이라고 해요. 라이트 스큐라고 합니다. 얘는 레프트 스큐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른쪽을 보통 플러스라고 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라고 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외도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데이터가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데이터들은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첨도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진짜 첨도는 별로 안 쓰는 개념이긴 해요. 큐토시스라고 부릅니다. 큐토시스. 이게 여러분들 통계학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이 1차 모멘트, 분산이 2차 모멘트, 외도가 3차 모멘트, 첨도가 4차 모멘트가 돼요. 이렇게 확률 분포를 한 번 더 이렇게 미분해서 모멘트량을 구할 때마다 걔네들이 가지는 특성, 확률 분포의 특성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특성 값들을 하나씩 더 많이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더 많이 얻으면 이 분포를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전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여러분한테. 첨도는 뭐냐면 개념이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좌우 대칭과는 상관없고 이런 분포가 있는데 똑같이 좌우 대칭이고 극단적인 경우에 분산도 예를 들면 같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썩 잘 그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대칭으로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덜어내서 여기랑 여기에다가 부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산도 같고
평균도 같고 스큐도 뭐 없으니까 같아요. 그런데 이 초록색인 경우와 파란색인 경우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를 거냐 하면 이 경우를 더 뾰족하다라고 불러요. 네, 그게 큐토시스입니다. 큐토시스는 그 기준값이 3이에요. 3은 정규 분포인데 이걸 뭐 정규화된 큐토시스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예 0으로 두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더 뾰족하면 얘는 3보다 큰 거예요. 더 평평하면 3보다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 값들을 설명을 안 드려서 잠깐 이쪽으로 왔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 이제 알았으니까 스큐니스, 큐토시스 한번 구해보죠. 네. 놓고 해도 되는데 키보드 치는데 좀 불편해서 그랬어요. 네. 외도가 스큐라고 했으니까 역시 SKEW를 해보면 스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스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큐니스를 구하면 이 그냥 스큐니스를 구하면 이게 표본의 스큐니스가 되고요. 근데 SKW.S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다라고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 함수가 있지는 않아요. .s는 없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P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첨도는 아까도 봤지만 큐토시스니까 네, KURT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함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외도가 아주 크진 않지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왼쪽으로 꼬리가 좀 더 길게 이렇게 뽑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똑같이 다 할 수 있는데 옆에도 지금 다 함수 적어놨고 여기도 적어놨고 뭐 다 여러분들 아실 거거든요. 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범위의 중앙값, 범위 뭐 이런 게 다 주어져 있는데 이 똑같은 데이터를 제가 다시 한번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데이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 굉장히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는 팁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에 이름을 붙인다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걸 각각의 셀에서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용이 보이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부분이 좀 더 색깔이 진해지면서 하이라이트로 보이거든요.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가. 근데 계속 똑같은 자리를 지금 참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귀찮잖아요. 좀 간단하게 입력할 수 없을까 해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하시면 이 범위에 이름이 지정된 범위 정의라는 게 있어요. 혹은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데이터에다가 이름이 지정된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느 쪽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먼저 데이터를 선택하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하고 우클릭 이름이 지정된 범위 정의 하시면 오른쪽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범위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네. 그런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지정을 해놨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이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데이터 1으로 소문자 데이터 1으로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네. 데이터 2는 없어가지고 지워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에버리지를 똑같이 평균을 구하는데 여기다가 데이터까지만 치면 제가 이름을 설정한 요 전체 영역이 마치 변수처럼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커서만 올렸더니 그 영역이 왼쪽에 주황색으로 다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소문자를 구별하거든요. 네. 그럼 적당히 잘 알아들어요. 네. 엔터 치면 이렇게 되죠. 분산도 뭐 베리언스를 샘플로 하건 뭐 모집단으로 하건 상관없고 데이터 1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보셨겠지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 한 다음에 데이터 1 하면 데이터 1이 딱 돼서 이게 실제로 참조할 수 있는 값이 되는 순간 우리가 셀을 참조할 때처럼 얘가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범위의 중앙값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나요? 맥스 민을 이용하면 되죠. 그죠? 범위는 맥스에다가 어떻게 하나요? 네, 데이터 1 넣고요. 빼기 민. 다 알아듣네. 네, 이게 범위잖아요.
그럼 범위의 중앙값은 최소값에다가 요 값의 절반을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5.1이 범위의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예, 최소와 최대의 범위의 거리가 요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최소에다가 이 범위 중앙값 절반을 더해줬더니 15.1이 나왔다는 거죠. 평균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이용을 해서 요걸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이번엔 데이터가 20개예요. 이걸 평균, 중앙값, 조합평균, 기하평균, 뭐 분산, 표준 편차, 외도, 첨도, 범위, 뭐 이런 거 변동계수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의 범위를 우선 설정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가 이만큼 선택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 하면 쉽게 다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우클릭에 이름이 지정된 범위 정의를 해서 뭐 소문자로 저는 주로 하니까 데이터 2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뭐 수정하거나 범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조합 평균만 해볼까요? 하모닉 민 데이터 2 하면 네, 끝났어요.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때는 네, 이 데이터 범위를 지우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1은 남겨놓을 테니까 데이터 2는 제가 지우고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요것들을 한번 다 구해보세요. 옆에다 거의 다 적혀 있으니까 뭐 큐토시스는 KURT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술 통계까지만 딱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또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학번이 이렇게 1번부터 50번까지 있고 SQC 성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명의 SQC 성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평균, 표준 오차 뭐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 일일이 다 구할 수 있죠. 물론 예를 들면 뭐 딴 건 다 아실 거고 딴 건 다 우리가 구한 거고 예를 들면은 관측수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카운트 함수 쓰거든요. 네, 카운트 함수 써서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 그래서 괄호 닫아주면 실제 입력되고 있는 셀은 여기 보시면 F17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안 벗어나게 하려고 엔터 치시면 50개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고 지금 양식도 희한하고 이거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제가 한꺼번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될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살짝 목을 축이고 있어 보이게. 엑셀에도 있는데 엑셀에서 부가 기능 추가하는 방법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 부가 기능을 추가하는 게 조금 더 쉬워서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가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부가 기능을 쓰고 있어요. 보시면 엑셀 마이너 어널리시스 툴팩 지난번에 히스토그램 그리느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을 설치를 하셨겠군요. 네, 혹시 설치를 못하고 이 동영상을 처음 본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없으면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누르셔서 엑셀 마이너라는 걸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되게 많은 그 부가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가 기능들도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거 있으면 설치해서 쓰면 좋아요. 엑셀 마이너, 엑셀까지만 쓰셔도 이름이 뜹니다. 맨 앞에. 굉장히 유명한 도구라서 그래요. 엑셀 마이너 어널리시스 툴팩을 클릭을 하시고 저는 이미 설치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클릭을 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설치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설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치가 되면 부가 기능 클릭하셨을 때 엑셀 마이너 어널리시스 툴팩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타트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각종 통계 도구들이 쫙 나타납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외국 도구다 보니까 엑셀 부가 기능에서는 이게 한국말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돼 있다라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축소를 하고요. 대신 화면을 늘려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끔 너무 큰데 근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이제 나중에 여기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우리가 쓰는데 가장 먼저 쓰는 거는 기술 통계량이라고 불리는 영어로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불리는 요 놈이에요. 하나, 둘, 셋, 여섯 번째에 있네요. 얘를 클릭을 하면 기술 통계량을 구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 히스토그램 그리는 법 할 때 설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인풋 레인지를 클릭하고 데이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먼저 다 고르고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까지 이렇게 고르고 얘를 드래그해서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실제로 드래그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다 떼도 돼요. 파란색으로 화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손은 다 뗐다가 마우스 움직여서 인풋 레인지에 한번 왼쪽 클릭을 탁 해주면 데이터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네, 데이터가 다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그룹별로 되어 있다면 그룹이 컬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로우별로 되어 있느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데이터 하나니까 컬럼별로 데이터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저는 요 첫 줄을 제목행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 해제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걸 제목행까지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너 어디에 출력할 거냐 아웃플레인인데 역시 아무데나 내가 이렇게 고른 다음에 뭐 이쯤이면 되겠죠. 이걸 역시 여기다가 이렇게 왼쪽 클릭으로 던져주면 됩니다. 한 칸만 지정을 해주시면 얘 한 칸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자기가 적당히 해줘요. 그럼 뭘 출력할 거냐? Summary Statistics 요약된 통계량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한 95% 신뢰 수준의 추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뭐 구해줄 수 있어요. 뭐 필요하면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K번째로 큰 것, 뭐 예를 들면 나는 한 3등, 세 번째로 큰 것이 세 번째로 높은 점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혹은 K번째로 작은 것, 뭐 나는 다섯 번째로 작은 놈이 어떤 놈인지 알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다 구해줍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네, 다 구했죠.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구했죠. 그래서 보면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런데 하나씩 써볼게요. 제가 이름을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옆에다 써드리면 되겠구나. 평균 이게 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표준 오차인데 표준 편차예요. 그런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표준 오차구나. 죄송합니다. Z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준 편차. 그런 다음에 이거는 표본 분산. 그런 다음에 이건 첨도. 이건 외도. 그 다음에 레인지, 네, 범위죠. 최대에서 최소 뺀 것. 그 다음 최소값, 최대값, 합계. 그 다음에 데이터 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거, 다섯 번째 작은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95%로 추정을 했는데 95% 추정을 했을 때 한쪽 폭이에요. 나중에 이건 추정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되게 어렵게 구했는데 다 한꺼번에 구해서 쉽잖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이 이게 그 표준 편차가 .s냐 .v냐를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옆에다가 함수로 구해보면 네, 이게 .s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똑같이 다 구했고요. 구한 거를 똑같이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요 제목행을 넣어서 결과 그냥 컬럼 1 이렇게 나오게 하지 말고 제목행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행을 포함해서 여기다 다시 클릭을 해주면 B3부터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first row 첫 행이 이름이다 라고 하시고 다시 OK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제목행이 이렇게 들어가요. 별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보시면 이게 함수로 한 것과는 달리 이 함수명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썼구나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술 통계량, 그러니까 엑셀 마이너 이 부가 기능을 이용한 기술 통계량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쯤에서 동영상을 또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 이 기초 통계 파트가 뭐 어차피 일주일에 딱 끝나는 내용은 아니고 길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다만 이제 저는 한번 할 때 동영상을 좀 많이 찍어 두려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이 파트를 좀 응용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려는 거니까 보면서 실습 많이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죠.